오늘 날짜가 2026년 1월 7일인데 정말 흥미로운 공고가 하나 떴어요. 바로 안양자이 헤리티온 아파트의 무순위, 이른바 줍줍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정말 잡으려면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지 저희가 이 공고문을 아주 탈탈 털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무순위 청약은 자격 문턱이 낮아서 얼핏 보면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 같지만요. 사실은 곳곳에 뭐랄까 숨겨진 허들이 그 많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자금 계획하고 그 살인적인 일정이 가장 큰 관문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내가 이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명확하게 판단이 서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도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요건부터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공고문을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공고일인 오늘 2026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 인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공고문을 제대로 본 게 맞나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보통 무순위 청약이라도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수도권 사는 무주택자는 전부 한번 넣어보라는 신호 같은데 경쟁률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남은 물량을 어떻게든 빠르게 소진해야 하니까요. 청약 총장이라는 가장 큰 장벽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중에서 당첨자를 뽑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외국인이라 91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무른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물론 세법 때문에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겠네요. 이게 그냥 나만 집 없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바로 그 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함정입니다. 세대 구성원이라는 말은요,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있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 또 아들, 딸, 손주 같은 직계 비속까지 이 전부가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사례 중에 부모님 댁에 얹혀 살던 신혼부부가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당연히 무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에 사두신 작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이 세대 구성원 기준 정말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와, 등본에 가치 있는 부모님이 가진 집 때문에 내가 탈락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건 정말 미리 확인 안 하면 큰일 나겠네요. 자,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진짜 스피드런이 시작됩니다. 일정이 정말 숨 막히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청약의 성패는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청약 접수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단 하루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때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사흘 뒤인 1월 15일 목요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계약일이 바로 다음 날 1월 16일 금요일이에요. 이것도 단 하루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인가요? 이런 초단기 일정은 사실상 준비된 사람만 이 기회를 잡으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는 당첨되고 나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하는 불확실한 사람들을 빠르게 걸러내고요.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는 확실한 계약자만 잡겠다는 의도죠. 만약 이 일정을 딱 보고 이건 좀 무리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 청약의 타겟 고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첨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바로 계약금이랑 서류 챙겨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마디로 생각할 시간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거네요. 신청 방법도 보니까 현장 접수는 안 되고 오직 청약홈 사이트나 앱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미리미리 챙겨둬야겠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타입의 중복으로 넣으면 정보 무효 처리된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네, 욕심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신청해야 하고요.
당첨자나 동호수 배정은 모두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이니까요. 이건 정말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청약할 아파트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얼마인지 가격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이네요. 네, 총 171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그중에서 계약이 안 된 자녀 세대 241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가 2029년 9월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전 29년 입주, 이것도 자금 계획 짤 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공급되는 241세대는 타입이 좀 다양한가요? 네, 49제곱미터 소형평수부터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까지 총 10개 타입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특정 타입이나 좋은 층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남아있는 물량들이라 다양한 동, 층, 타입에 흩어져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분양가, 몇 가지 타입만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층별로 가격 차이가 꽤 있네요. 49A 타입을 보니까 2층이 6억 2,700만 원이고 21층 이상은 6억 9,600만 원. 네. 그리고 59A 타입은 2층이 8억 3,750만 원에서 시작해서요. 16층에서 20층 사이 로열층은 9억 1,29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84B 타입은 저층 위주로 남았는데 2층이 11억 4,070만 원, 5층이 11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이 가격이 끝이 아니라는 거. 공고문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필수 옵션 같은 건데 분양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를 들어 49A 타입은 590만 원, 84A 타입은 무려 2,1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런 추가 비용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진짜 집값이라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렇군요. 단순히 분양가만 보면 정말 안 되겠네요. 그럼 그 자금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납부 일정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구조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일반적인데요. 이 계약금 10%를 내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내요. 그건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계약의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계약 당일인 1월 16일에 1차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먼저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총 계약금 10%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한 달 뒤인 2월 20일까지 2차 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일단 2천만 원만 있으면 계약서에 도장은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도장을 찍고 한 달의 시간을 버는 셈이네요. 그럼 가장 큰 덩어리인 중도금 60%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중도금은 총 6번에 걸쳐서 나눠냅니다. 2026년 5월부터 시작해서 입주 직전인 2029년 2월까지 대략 한 6, 7개월 간격으로 10%씩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 30%는 입주할 때 내면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생각할 텐데 이게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고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업 주체가 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해 줄 뿐이지 대출 계약 자체는 당청자 개인이 은행하고 직접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의 신용 문제나 정부의 DSR 규제 강화 같은 이유로 대출이 안 나오면 그 수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을 전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DSR 규제라면 소득에 비해서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너무 많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 규제 말씀이시죠? 이게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 나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플랜 B까지 세워두셔야 안전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덤볐다가는 계약금만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당첨 이후의 함정들이죠. 여기서 실수하면 애써 얻은 기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당첨 후에 적용되는 규제들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었던 2025년 12월 10일로부터 1년간은 집을 팔 수 없어요. 하지만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입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꽤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당신은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그토록 소중했던 무주택 자격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조건도 덜 까다로운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당첨되는 순간 나의 무주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되는 셈이네요. 이건 정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앞으로 다른 신축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높은 가점을 활용해서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노릴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당첨이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주거계획 전체에서 이득인지 아닌지 그 전략적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집 하나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내 청약 인생 전체를 건 선택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 외에 계약할 때 드는 자잘한 비용들도 좀 있죠. 네, 부대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우선 인지세가 있습니다. 분양 금액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 초과 10억 이하라면 총 15만 원의 인지세가 나오고 이걸 사업 주체랑 계약자가 절반씩 나눠서 7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취득세나 등기 비용도 당연히 계약자가 내야 하고요. 그렇죠. 특히 취득세 계산할 때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취득세는 분양가에만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분양가에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만약 다른 유상 옵션을 추가했다면 그 비용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어 생각했던 것보다 취득세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됐을 때 부랴부랴 서류 때려 다녀야 할 텐데 이때 주의할 점도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인 2026년 1월 7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집에 미리 떼어놓은 서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첨자 발표 나면 바로 동사무소부터 달려가야 하는 이유죠. 특히 해외 체류 여부 확인을 위해서 출생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출입기록 전체를 요구하니까 이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안양자의 헤리티온 무순위 청약 공고문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1월 7일 기준으로 내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맞는지 등본상 모든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를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는 것. 둘째, 당첨되면 바로 다음날 계약해야 하는 스피드런에 대비해서 계약금과 모든 서류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준비가 안 되면 기회는 그냥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2029년 입주까지의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이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나의 소중한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된다는 그 전략적 의미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번 청약은 분명 청약통장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최초 분양을 시작했던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3년 반 뒤인 2029년 입주 시점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두 번째 기회의 가격표가 당신의 재정 계획과 미래 가치 판단에 정말로 부합하는지 그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